오늘은 256쪽부터 볼 텐데 이제 중단원이 하나 넘어갔어요. 3중단원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단원에 그 첫 번째 소단원인 4.19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세요.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사진이긴 한데 뭐 하고 있을까? 일단 뭐 하고 있는 거를 따지고 보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옛날 사람, 아이들. 옛날 사람들이지. 옛날 사람들인데 여러분들보다 지금 나이가 어린, 그죠? 네. 초등학생들이에요. 당시는 이제 국민학생이라고 불렸지. 네. 초등학생들.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은 서울 수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니까 뭐 나이가 많아봐야 10대 초반이겠죠. 나이가 많아봐야 한 10살 남짓 되는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죠.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시위를 한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 근데 저 위에 지금 들고 있는 프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 좀 학생들이 자기 부모님들 또는 형 누나들이 하고 있는 일에 총뿌리를 대지 말라. 강제로 무력으로 진압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예요. 이렇게 4.19 혁명 때는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시위에 나섰어요. 이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 현재가 너무 다르다. 왜 어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가. 이제 그거에 지금 저항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수업 들으면 다 그러잖아. 선생님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부모님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배웠는데 막상 어른들이 하는 걸 보면 정직은커녕 남들 속이는데 급급해 있고, 그 속여서 자기가 어떤 이득을 취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성실은커녕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나? 그 고민만 하고 있고, 남들 등쳐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런 것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그게 지금 예나 지금이나 달라질 것이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학생들은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 소리를 할 줄 알았던 거지. 이렇게 소리 내어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해놓고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뭐 이거를 아이들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들조차도 저렇게 나가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대답 어떻게 할 것 같아? 왜요? 왜 못 나갈까요? 맞아, 무서워. 혹시나 내가 저렇게 했다가 누가 잡아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른들이 또 그런 얘기 하잖아. 니들이 뭐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어른들이 자신들이 저렇게 어릴 때도 저렇게 했어. 근데 왜 요즘 아이들은 왜 무시할까? 우리 아이들도 알 거 다 아는데, 말할 거 얘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실제로 요즘 세대들은 마음속에 있는 얘기 잘 하잖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탁탁 얘기하고 이제 그런 세대잖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얘기는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는 적어도 됐잖아요.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됐는데, 이 시대에는 저렇게 어린이들도 나와서 할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였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죠. 저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4.19 혁명이 이제 일어날 당시에 이제 많은 학생들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게 시위를 했어요. 그럴 때 경찰이나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총을 쏘고 무력으로 이렇게 진압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학생들이 저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사진 속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는 두 가지. 4.19 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 역사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4.19 혁명 이후에 평화통일 운동이 전개가 되었고 다양한 민주화 요구가 분출되었음을 안다. 그러니까 4.19 혁명의 배경, 전개 과정, 그리고 4.19 혁명이 일으킨 영향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4.19 혁명이 일어난 배경을 좀 이야기하면 그 직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가 있어요. 3.15 부정선거. 3월 15일에 있었던 선거예요. 3월 15일 선거. 그러니까 이 3월 15일 선거는 대통령 선거였어요. 대통령, 부통령 선거. 지금 이승만은 3선을 했고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더 집권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미 나이가 이승만 나이가 이 당시에 85세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85세면 고령이죠.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건데 이 당시 85세면은 진짜 정말 나이가 많이 먹은 거지.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사실은 언제 죽어도 안 이상한 그런 나이잖아요. 85세 정도 나이 되면. 그러면 대통령이 죽으면, 대통령이 뭔 일이 생기면 그 뒤는 누가 해야 돼? 대통령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 대통령 다음 가족들이 해? 부통령이 해야 돼요. 부통령. 근데 우리가 저번 3대 대통령 선거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대통령은 이승만이 됐는데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이 됐다고.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누가 대통령 대행이 되는 거야? 부통령 장면이 되는 상황이었잖아. 그럼 민주당한테 권력이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냥 그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역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이 나와서 당선이 되면 부통령이 문제인데 이 부통령을 누구로 당선을 시키느냐. 자유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부통령을 자기 자유당 출신의 이기붕을 당선을 시키려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당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부정 선거를 하게 됩니다. 조직적인 부정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냥 총동원돼요. 공무원들이 총동원돼가지고 부정 선거를 하게끔 해요. 그래서 막 동네 이장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설명도 해.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짓까지 벌이냐. 자, 야당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려고 하면 그걸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야. 뭐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막 잡음을 계속 내가지고 유세 활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거 유세를 방해하고, 그다음 투표를 할 때 아주 기상천외한 방식이죠. 3인조, 5인조 공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원래 투표의 4대 원칙이 뭐야? 비밀 투표 있고, 직접 투표 있고, 보통 선거, 그 다음에 평등 선거, 네 가지가 있지. 보통 선거는 일정 나이 이상인 사람이면 누구나 다 투표를 할 수 있다. 평등 선거는 모두에게 한 표씩만 준다. 직접 선거는 내가 직접 내가 찍는 거야. 찍어서 하는 거야. 남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비밀 선거는 그렇지. 내가 누구한테 찍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한다. 이게 네 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사진을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3, 4, 5 모여서 서 있죠. 뭐 지금처럼 거리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게 뭐냐면 3인조, 5인조 묶어주는 거야 저렇게. 그래서 저렇게 같이 투표소 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찍어. 그러면 적어도 내가 누구한테 찍었는지를 옆에 있는 애들은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자유당이 아니고 다른 당을 찍을 수가 있냐.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기 어렵다는 거야. 적어도 지금 이 3인조 5인조 공개투표는 뭘 어긴 거야? 비밀선거와 직접선거를 어겼다고 봐야겠죠. 그지? 그리고 또 있어. 투표함을 미리 바꿔치기 해놔. 자, 투표가 다 끝났어. 자, 그러면 투표함을 들고 가야지. 어디로? 개표하는 데로 갖고 가야 돼. 이거를 개표하는 데로 갖고 와서 봉인을 다 해놓고 못 듣게 봉인을 다 해놓고 들고 가서 개표소에 가서 그 봉인을 남들 다 보는 데서 해제를 하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다 털어서 표를 열어봐가지고 개표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개표소로 가져가는 도중에 이게 바꿔치기가 당해. 그럼 내용물은 다 뭘로 바뀌어 있겠어? 이제 다 자유당 1번 찍은 애들로 다 바뀌어져 있는 거야. 더 신기한 것도 얘기해줄까? 투표가 시작됐어. 사람들이 가서 투표를 해야지. 그렇지만 이미 이 투표함 안에는 이미 투표가 되어 있는 용지가 들었어. 이건 무슨 얘기일까? 예를 들면 유권자가 100명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한 40명 정도는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잖아. 투표율이 한 60%, 70% 나온다고 하면 30명에서 40명은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지. 100명 중에. 그럼 미리 그걸 넣어놓는 거야. 투표 안 할 거를 안 할 사람이 있으니까 미리 넣어놔. 넣어놓고 나머지를 넣어. 그럼 어떤 문제도 생기냐? 투표함을 들고 가서 개표소에 갖고 와서 이걸 딱 열었는데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 수가 더 많아. 그러면 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제지를 시켜야 되죠? 그냥 해. 그냥 해. 이런 부정선거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거야. 이거를 민주당 같은 야당에서 몰랐을까? 알지. 아니까 항의도 해. 이게 무슨 선거냐? 막 항의도 하고 막 한다고. 그리고 그 선거에 보면은 그 야당 사람들이 가서 감시도 해요. 이렇게 참관인으로 서서 같이 투표하는 거 보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는 무릎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바꿔치기도 못하고 미리 넣어놓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 강제로 어디 막 데리고 가가지고 막 뭔 얘기하자고 데리고 와갖고 못 보게 한테 틈에 타서 거기다 막 집어넣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모르겠냐? 다 알지? 그러니까 투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투표 한번 열어봐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정상이잖아. 이거 열어봐요. 왜 열으라고 하냐? 확인을 해봐야겠다 내가. 열어봐요. 열었더니 그 안에 투표 용지가 이미 들어있기도 하고 그랬던 거야. 이게 3월 15일날 당일날 전국 각지에서 그냥 다 일어났던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그래서 실제로 3월 15일에 마산에서 이게 적발이 됐어. 투표함에 이런 일이 있던 게. 그래서 그걸 보고 마산의 시민들이 이제 항의를 한 거야. 이게 무슨 선거냐. 그래서 마산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항의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마산에서 저렇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니까 이거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위가 이렇게 발생을 했어. 그때 경찰이 총을 쏩니다. 발포를 하고 막 체류탄도 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3월 15일날 당일에, 선거날 당일에. 이때 이 마산에는 16살의 김주열이라는 학생도 있었어요. 김주열 들어봤어요 혹시? 네. 이 김주열 학생은 전북 남원 사람이에요. 전북 남원에서 중학교를 졸업을 했어. 그래서 남원에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마산으로 와가지고 고등학교 시험을 보러 갔어요. 당시에 그 마산 상업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마산 상업고등학교가 꽤나 상업고등학교 중에서는 명문이었어. 그래서 시험 보고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김주열 학생이 시험 보러 온 거야. 시험 보러 왔는데 합격자 발표를 듣고 가야잖아요. 합격자 발표 날이 연기됐어요. 왜냐면 선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하루 연기된 거예요. 원래 3월 15일 날 발표를 해야 되는데 3월 15일 날 이 선거가 있으니까 그날은 발표를 못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발표를 하기로 이제 미뤄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김주열 학생도 자기 형이랑 사촌 형이랑 여기 와갖고 있었는데
이제 미뤄졌으니까 거기서 더 머물러야 되는 거지 마산에서. 머물러 있다가 시내 구경을 나갔다가 저 시위대와 같이 이제 합류를 했던 모양이죠. 그때 실종돼요. 3월 15일 날 이 김주열 학생이 실종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못 찾았어요. 어디 가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 이 김주열 학생이 이 3월 15일 날 마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김주열 학생 시신은 특이점이 있었어요. 눈에 최루탄이 박혀 있었어요. 눈에. 그러니까 탄이 이렇게 박혀 있었으니까 눈을 파고 들어갔으니까 머리까지 손상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거야. 수직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떠는 것도 아니고 수직으로 서서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난리가 났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김주열 학생은 마산에서 되게 유명인사였어. 그 전에 엄마가 찾으러 와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김주열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못 찾았잖아. 몇 과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시위들의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 또. 이 반공이라는 걸 또 이용하는 거지. 공산당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돼요. 이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이 국민들의 분노가 훨씬 더 커진 거지. 최루탄이 눈에 맞았다는 건 경찰이 쐈다는 얘기잖아. 근데 최루탄은 원래 사람한테 직접 쏘면 안 돼요. 워낙 위험하니까 공중에다가 쏘게 돼 있어. 그래야 이게 탄이 날아가서 천천히 날아가서 땅에 딱 떨어지면 이 탄이 터지고 냄새가 나고 막 눈물 콧물 다 나고 막 그러거든. 근데 그거를 눈에 박혔다는 얘기는 직접 쐈다는 얘기니까 경찰이 이 비난을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 시위를 일으킨 것에 대한 배후를 공산당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가 무슨 공산당한테 사주받아서 시위한 것처럼 시민들을 공산주의자로 지금 현재 매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위대가 경무대까지 몰려갑니다. 경무대가 어디냐면 그 당시에는 청와대가 없었어. 이승만이 집무하는 곳이 경무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경무대로 쳐들어가가지고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가서 막 시위를 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역시 또 발포를 하게 됩니다. 사상자가 발생하게 돼요. 그날이 4월 19일이에요. 4월 19일. 시위는 더욱더 격화되겠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또 이들을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나가서 시위를 했잖아요. 주로 대학생들이거든. 대학생들이 나가서 막 시위하고 그랬는데 정부 진압에 의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 교수들이 나서게 됩니다. 대학 교수들은 그 당시는 약간 친정부 성향들이 꽤나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상황이 이렇게 오니까 대학 교수들이 우리 제자들은 저렇게 나가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저렇게 싸우는데 교수란 지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교수란 작자들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상황만 지켜보면 되겠느냐 해서 대학 교수들이 이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도 결국은 이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거의 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고 심지어 지성인이라고 여겨지는 대학 교수들까지 학생들과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자신의 퇴진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결국 이승만이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하야합니다. 하야라는 말은 뭐 제야로 물러난다 뭐 그런 뜻이야. 모든 권력을 버리고 물러나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고는 이승만이 더 이상 한국에 살기 힘들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같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명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와이 가서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 3.15 부정선거의 원인이 됐던 이기붕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3.15 부정선거 하고 나서 당선이 됐어.
그래서 부통령이 됐는데 더 이상 자기가 또 견딜 수 없다는 걸 알고 이기붕 일가 다 자살했습니다. 이기붕 일가는 다 자살해서 상황이 끝났죠. 이게 더 이상 뭐 처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승만은 이제 물러나서 미국으로 가버렸고 이기붕 일가는 다 자살해서 이제 없고 하니까 이제 끝났죠. 그래서 4.19 혁명이 이렇게 전개가 됐고 마무리가 지어지게 돼요. 결국 이승만의 독재 정권이 붕괴되었다. 그러면 이 이승만의 독재 정권이 붕괴된 4.19 혁명의 의의란 무엇인가? 4.19 혁명의 의의는 학생과 시민이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이다. 4.19 혁명이야말로 이후에 있었던 반독재 민주화 운동 그리고 평화통일운동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은 이 4.19 혁명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죠. 옆에 저 그림과 함께 내용이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하야성명 발표해가지고 4월 26일에 발표한 거예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선거를 다시 하겠으며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 1948년에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이 된 이후로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고 결국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7쪽을 볼까요? 257쪽 아래쪽에 보시면 4.19 혁명의 의라고 해가지고 자료 1번과 자료 2번이 있어요. 내무부 장관 최인규 취임사 그리고 한성여중 진영숙이 어머니께 남긴 편지 해가지고 두 개가 있는데 자료 1번은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가 취임을 하면서 얼마나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가 그 내용이 있지. 봐봐. 지금 형편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각각께서 이날에 안 계신다고 하면 나라는 망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이나 일반 공무원이 열성과 지혜를 가지고 일을 다해서 이 대통령 각하를 돕는 동시에 이 대통령 각하를 위하여 오늘부터 나서서 일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완전 뭐 충성을 다하고 있죠. 충성 맹세하는 거야. 취임사 자체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결국 이 사람은 4.19 혁명 때 사형 선고받습니다. 자료 2번은 학생이죠. 한성 여중 중학생이지. 이 학생이 어머니께 남긴 편지인데 끝까지 부정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저와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말고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도 이제 시위 도중에 사망하셨고 남긴 편지로 보시면서 결국 학생들조차도 이렇게 잘 아는 것을 어른들은 어찌 그렇게 몰라서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진짜 어리석은 행동들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4.19 혁명 내용을 쭉 보시면 학생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학생들 뭐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얘기는 배웠다는 얘기예요.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저항도 못하죠. 아니까 저항도 하는 거예요. 4.19 혁명 내용을 보시면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나서서 독재 권력이 저항했고 결국 민주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잖아요. 독재 권력이 물러났으니까. 다만 아쉬운 점은 이 4.19 혁명의 정신이 계속 쭉 이어나가서 완성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는 4.19 혁명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는 사명감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저렇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했던 일들을 헛되게 만들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또 이어주려면
우리가 깨어있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19 혁명의 영향 보겠습니다. 4.19 혁명의 영향. 자, 민주화가 이제 진전되게 됐다. 민주화가. 자, 민주화를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학도 호국단은 폐지시키고 학원 민주화를 주장하게 된다. 학원 민주화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을 어떻게 뭐 민주화시키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학원은 학교예요. 학교를 이제 학원이라고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겁니다. 학원 민주화를 주장하고 교사들은 이제 교원 노조를 결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농민들은 이제 농산물 가격 유지를 요구하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그다음에 노동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됐고 또 그 반공 정책 이승만이 너무도 이제 반공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얽매여져 있던 평화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평화 통일 운동이 추진이 되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북 학생 회담을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민간에서는 이 남북 정당과 시민단체의 정치 협상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것도 대두되게 되었다. 그리고 6.25 전쟁 중에 발생했던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요구가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 4.19 정신이 계속 이어져 나가서 민주화도 다 이루어지고 평화통일운동도 확산이 돼서 완전히 다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5월 16일 날 군사정변이 일어나요.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이 4.19 정신이 조금 멈추게 됩니다. 자, 4.19 혁명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제 물러났으니까 이제 내각 책임제로 이제 개헌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의회의 이제 다수를 구성하는 정당이 내각을 구성해요.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총리와 장관들, 강요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상 총리가 이제 그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뭐 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대통령이 존재는 하지만 거의 뭐 상징적인 그런 존재로 남게 되고 거의 대부분 이제 수상이 총리가 모든 일을 행사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내각 책임제를 운영을 하죠. 영국하고 일본에는 왕이 있죠. 영국엔 여왕이 있고 일본에는 왕이 있지. 그래서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총리가 이제 실질적인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내각 책임제가 시행이 되고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는 이제 내각 책임제를 시행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오늘날에는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선거를 다시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민주당이 크게 많은 인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민주당의 장면이 이제 총리로 임명이 되면서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대통령은 윤보선 씨가 대통령이 됐고요. 총리가 이제 장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인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 내각을 할 때 여러 가지 개혁들을 보시면 이제 지방자치제, 그다음에 공무원 공개채용제도 이런 제도들이 이제 실시가 되고 경제개발계획 같은 것도 이제 수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점이 있어요. 4.19 혁명 때 요구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주화 요구 같은 것들에는 조금 소극적이었다. 제대로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하지 못했고 또 부정선거 책임자하고 부정축제자 처벌에도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 와중에 5월 16일 날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 장면 내각도 붕괴되게 됩니다.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때예요. 1년.
1961년에 저렇게 5.16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이런 4.19 혁명 정신이 계승되지 못하고 국민의 요구도 가로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4.19 혁명의 배경, 그리고 과정, 그 영향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5.16 군사정변과 함께 발생하게 된 박정희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1960년대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1940년대하고 50년대는 이제 끝났고 1960년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